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맡고 있는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브리핑 하기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인지 뭐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하는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고요.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1차장, 2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경제부처 분야하고 규제개혁 분야, 탄소중립위원회 분야 이 업무들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새 정부의 규제개혁, 규제혁신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규제혁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들이 많으신데요. 이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총리도 얘기하시고 이 화면을 쓴 이유는 이 두 분이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규제혁신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규제혁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최고의 리더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각 정부 부처 조직이 법령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개혁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를 하려면 최고의 층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중앙포럼 주제가 한국경제 관련 얘기라 이 규제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OECD 전체 국가 중에 잠재 성장률, 세계 경제가 다 지금 어렵지만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1% 밑에까지 됐고, 다 아신 얘기지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자본 토지 이것뿐만 아니고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야지 잠재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혁신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는 아니고요.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을 하시기 위한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제혁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체계를 간단하게 정부 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두 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 밑에 사무국의 역할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그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해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는 여태까지 새롭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부처의 규제를 심사하고 개선 권고를 하든가 철회 권고를 하든가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해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법령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규제로 느끼고 알고 있는 기존의 큰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는 그닥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대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역시 민간업종 규제개선 추진단이라든가 신문과라는 게 있습니다. 건의받는 창구 여기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을 해왔으나 다시 말씀드리면 단건 위주의 개별 건 위주의 규제 개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은 얘기입니다. 심사 정비를 주로 신설 강화 규제 심사를 했고 저희가 건수를 세워서 하기보다는 결국은 규제는 그 규제를 지켜야 되는 분들이 비용을 부담하시고 시간을 부담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크고 작고 한 그 건들을 몇 건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비용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비용을 감축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컨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계점을 느끼고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 그겁니다. 저희가 스스로 반성을 해보고 외부에서도 많은 조언과 많은 어드바이스를 좀 주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요새 각 부처가 하는 일 중에 그 부처가 단독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규제 역시 마찬가지로 한 부처가 규제를 갖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규제라든가 뭐 그린벨트라든가 입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노동이라든가 이런 규제들은 다 저희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부르는 게 덩어리 규제입니다. 한 부처가 커버하지 못하고 여러 부처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한 부처만 푼다고 해서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덩어리 규제,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심도 있는 개선이 부족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규제가 좀 많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해 갈등 집단의 반발로 규제 개선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단순 예입니다. 뭐 비대면 진료라든가 뭐 요새 얘기하는 택시 문제, 공유 택시 뭐 타다나 뭐 우버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그 이해관계 집단의 굉장한 반대와 반발이 있어서 하기가 힘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의 의견을 들여서 필요한 부분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후 관리들도 좀 돼야 되겠다. 규제라는 게 업무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하고 해놔도 어느 순간 또 자라 있습니다. 변형돼 있고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변하면서 지금 요 정도로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규제로 작용을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성과 이런 조언들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규제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덩어리 규제를 좀 전략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그리고 민간 주도로 현장 규제가 진짜 뭔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규제 혁신 추진단, 그다음에 규제 심판제도, 이렇게 두 가지 큰 축으로 저희가 제도를 새롭게 새 정부에 들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덩어리 규제를 전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단장은 국무총리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경제단체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그리고 각 연구원, 그다음에 특히 90여 명의 퇴직 공무원분들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를 개혁하려면 그 규제를 운영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장애 요인도 많고 다른 부처의 반대도 많고 하지만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문제가 뭔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 분이라 퇴직 공무원들 90여 분을 같이 저희가 모아서 한 150명 규모의 추진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덩어리 규제를 파악하고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새 정부의 추진 체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덩어리 규제가 계속 지금 발굴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 과제 전략은 요거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개선안도 만들고 뭐 그 다음에 점검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규제 심판부입니다. 좀 생소하신 얘기겠지만 누굴 데려다 심판한다는 게 아니고요. 규제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 규제 자체를 심판해서 좀 개선을 해보자라는 영국의 레이테이프 챌린지라는 제도에서 나온 용어를 저희가 차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현장에서 건의하신 과제를 정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규제 개선해 줄까 말까. 이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처가 건의를 받아서 적당하다 그러면 개선을 좀 해주고 아니다 그러면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결정 자체를 민간이 합니다. 심판부를 구성을 해서 민간에서 받은 규제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 자체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심판부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건의를 받고 부처가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규제를 운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입증을 책임 자체를 이걸 해달라는 분한테 자꾸 왜 해달라고 하냐고 묻지 않고 부처가 이거를 규제를 운영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입증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구성된 심판부에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고 결국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까지 가서 결판을 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체제를 간단하게 요게 말씀드리면 요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제혁신 추진단에서 덩어리 규제를 발굴을 하고요. 규제심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 주도의 규제 심판을 하고 그 외에는 뭐 기존의 부처와 저희와 규제개혁위원회가 합동 작업을 하는데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과 총리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밑에서 하던 모든 일들이 뭐 스스로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해서 환경규제 개선 프론을 했고 경제형벌 같은 것들을 손보는 안건을 보고해서 규제를 개선을 했고요. 마침 오늘 2차 규제 개선 전략회의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총리님께서. 그래서 총리 주재로 기사들 좀 보시면 알겠지만 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이렇게 치시면 나오실 텐데요. 인천 그 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문화재청,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가 그 안건을 발표하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굉장히 큰 건들이 많이 나와서 관심 가지신 분들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각 부처가 전체적으로 각 부처별로 규제혁신 추진단 TF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서 규제혁신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재청이 오늘 발표한 안건이 뭐냐면 보통 규제혁신 그러면 경제부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방이나 뭐 어떤 지역에 건축물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할 때 갑자기 스톱돼 가지고 안 나가고 진천이 안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사 시작하는데 땅 팔려고 그러는데 지표조사 문화재 나왔다고 문화재 지표조사해야 된다, 발굴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두세 달 공사 중지되고 비용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청이 내놓은 개선안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규제 개선을 무조건 행정 목적 문화재 보존을 안 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환경이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화재청이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재 보존 지역을 지금 일률적으로 500m 안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환경이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이 관리해야 될 영역을 지금 500m를 200m로 줄이는 걸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 자신감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집중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개발 행위도 해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고 그래서 규제 혁신을 하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500m가 만들어진 게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3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전국 각지의 지형도 변하고 환경이 변했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반영을 해서 이번에 개선을 했고요. 기술을 발전해서 땅 파다가 갑자기 스톱 이러면 안 되니까 3D 이 문화재 지표를 지금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공사하시는 분이 이 지역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3D로 한번 보고 이렇게 지면 문화재가 조사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이런 체제를 만든 거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다 개별 사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는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가 기본적으로 땅 밑에 뭐 있는지는 다 조사해서 정보 제공을 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안건들이 규제혁신 전략회의라는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최고위 층의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실천이 되고 있다. 이게 새 정부의 기본적으로 덩어리 규제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개선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역점을 두는 게 신산업입니다. 기존 전통 산업도 산업이지만 신산업이 굉장히 지금 크게 어떻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에 법령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산업은 규제를 만들어 줘야지 산업이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법령상 허용이 안 되거나 법령이 없거나 할 때 신청을 하셔서 실증 단계 안전 문제만 거치시면 일단 승인을 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제도고요. 또 네거티브 시스템을 좀 확대를 해서 이번에 저 개선한 것도 그런 건데 공장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뭐뭐뭐뭐만 된다라는 열거주의죠. 저희는 이제 법 체계가 그거가 아니고 뭐뭐뭐뭐 유흥 내지는 무슨 이런 유해업소 내지 말고는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체제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규제 혁신은 품질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규제를 없애고 폐지하고 개선하고 그게 아니고 품질을 관리해서 안전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게 보호해야 될 주제고 그건 보호해 가면서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를 이용해 가지고 규제를 혁신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규제심사라든가 그다음에 한번 만들어진 게 그냥 갑니다. 그래서 재검토 기한을 좀 의무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감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규제를 준수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그 비용을 얼마나 감축시켜 드릴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 층의 리더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작업이 있어야지 규제개혁은 성공을 할 거고요. 그 회의체를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가면서 운영을 해서 결정을 하는 체제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덩어리 규제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규제라는 게 금방 해결책이 나오고 금방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각 부처와 함께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덩어리 규제는 규제 개선 추진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밖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건의해 주신 것들은 결정 자체를 정부가 하지 않고 옛날엔 그랬죠. 그 건의가 들어오면 기업들한테 건의를 받고 정부 부처가 결정을 했습니다. 해줄지 말지를. 그게 아니고 그 결정 자체도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판부를 구성을 해서 뭐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규제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그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 정부, 새 정부가 갖추고 양대 축으로 삼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되어 있는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규제개혁위원회도 기존에는 부처에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는 위주로 지금 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추진단과 심판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도 자체도 기존에 산적해 있는 덩어리 규제라든가 현장에서 여러점으로 제시하는 과제라든가 이걸 같이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새 정부는 이렇게 새로운 제도로 시스템을 짜 있고요. 문제는 이제 운영입니다. 저희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때는 뭐뭐 할 겁니다가 아니고 뭐뭐 했습니다. 성과물이 나오도록 그런 위주로 보고를 국민한테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마침 오늘 그 한 것 중에 뭐 과기정통부에서 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파수 할당을 안 해줬어요. 과기정통부에서 이번에 해줍니다. 85kHz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갖추고 이 제도가 바뀌었다가 아니고 이 지역에 무슨 공장이
지어지게 됐다. 이 아파트에 무선 충전소가 지금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소가 건설이 됐다. 이런 식의 성과물로 규제 개선을 말씀드리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여러 계층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 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새 정부가 진짜 규제 혁신이나 규제 개혁은 진심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는 분명히 틀리다라는 거를 성과물로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견 주실 거나 건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충실히 답변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 혁신 추진 전략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정부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주제로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의 두 번째 주제 발표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노동개혁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서 3대 개혁 과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연금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과의 어떤 교감이랄까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개혁하면 좀 사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노동개혁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정책이 논의되고 또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갈등도 양산되고 또 갈등이 또 바깥으로 분출되기도 하고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노동개혁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피부에 체감되는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매우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사실 근로자이고 또 근로자의 가족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노동이 뭐가 문제인지 노동규범이 그리고 앞으로 이 노동규범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오랜 기간 너무 이 노동개혁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식상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 노동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계속 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번 지나갈 한번 파도와도 같은 쓰나미와 같은 그런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약간의 어떤 부정적 인식도 여기에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개혁은 뭔가 반노동적인 것,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이 노동개혁의 문제를 단지 이것이 뭐 기업 친화적인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 친화적인 것이냐 소위 친노동이냐 친기업이냐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노동개혁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개혁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뭐 이게 상당히 좀 긴 글인데요. 이게 노동법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좀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리된 글입니다. 노동법은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노동법도 함께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서 즉 산업기술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서 노동법도 지금의 형태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래서 노동 1.0, 2.0, 3.0까지가 지금까지의 노동법의 발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이게 이제 최초의 노동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협상, 단체 협약의 체결, 또 쟁의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형성된 그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모습이다. 이걸 노동 2.0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이루어진 정보혁명, 컴퓨터, 반도체 등과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기술혁명에 따라서 3차 산업혁명이 도래되고, 이때부터 경영 참가라든가 근로자들의 이 경영에 대한 적극적 관심, 이런 것들을 이 기업 경영에 녹아내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지금 노동법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노동 4.0입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논란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어쨌든 이 노동 4.0 시대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노동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노동법의 개혁이라는 이야기가 특히 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러한 어떤 노동 개혁을 단행했던 유럽의 선진국의 대다수 나라들도 대체로 보면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초, 즉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노동 개혁을 또는 노동법의 개혁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그 이루어낸 데에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이라고 하는 어떤 변화의 어떤 계기도 있었고, 동시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공급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이러한 노동개혁, 노동법의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시대적인 어떤 변화, 환경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흔히 최근에 이제 이를 노동법의 이제 메가 트렌드다, 노동법을 변화시키는 구조 전환을 촉구하는 메가 트렌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세 가지 대전환의 어떤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을 대전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환의 내용은 노동법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당연한 것이지만 디지털 전환이죠. 이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재택근로, 모바일 근로 뭐 이런 형태들이 등장하면서 근무 시간, 근무 장소의 경계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산업 구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발전, 생산 어떤 스마트 팩토리가 전환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러한 어떤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지금 현재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전환적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해서 여성과 청년과 고령자의 취업률을 어떻게 하면 높여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용어이긴 합니다만, 전원 참가형 사회의 노동력 정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노동을 통해서 또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수입을 얻는 소득 활동을 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재전환의 시대에 우리 노동법은 어떤 지금 현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뭐냐면, 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너무나 획일적이고 강행적인 노동 규제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대전환 시대에 뭔가 어떤 창의적인 혁신, 자율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노동법의 방향, 개혁의 방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는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이거는 노동법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 보호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정의롭게,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보장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니즈에 어떻게 부합되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규범, 노동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세 가지 큰 화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혁신입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혁신적인 인력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노동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입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성을 어떻게 높여나가느냐가 앞으로 노동 규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정한 강행적 통제 속에서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의무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공동으로 자율적으로 노동 규칙을 정립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최근에 많이 큰 화두가 됐던 공정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채용 보상 승진이 이루어져야 근로자가 기업에 좀 더 몰입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노동 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노동법은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면 우리 지금 노동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노조법 이런 것들이 주된 법제를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개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1953년에 만들어진 그러한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산업 현장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중요한 그리고 어떤 유일한 그런 어떤 규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혁신 동력을 점점 잃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민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사이,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 대우조선 사건을 경험했습니다만 우리가 대우조선 사건에서 두 가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불법 파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또 하나는 하청 근로자들의 실제 처우,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아울러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할까요? 이러한 격차의 원인에는 우리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유연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올려주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낮춰야 이게 밸런스를 맞추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구조적으로 악순환처럼 이어져 내려왔다. 그리고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했다. 한번 입사를 하면 퇴사할 때까지 연공 서열형으로 호봉제로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는 구조에서 생산성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비용 구조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정규직,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낮추는 전략이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사의 자율 규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걸 국가의 규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국가가 법을 개정해서 근로시간도 낮추고 임금도 인상시키고 매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타율 규제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뭔가 국회가 입법을 만들어서 해주겠지. 그러다 보니 노사의 자율적인 어떤 규율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율 규제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혁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노동법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위기의 내용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금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산업이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취업 형태에 대해서는 또한 아무런 어떤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플랫폼 종사자들도 이제는 하나의 정상적 직업으로 인정이 되고 그 속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런 필요한 합리적인 노동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노동법이 안고 있는 위기이며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어떤 방향으로 노동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법이 오랫동안 이 규제 중심의 과거 70년 전에 어떤 그런 규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입법부는 노동 입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만 보게 되는 거죠. 노동계의 눈치만 보고 필요한 개혁이나 필요한 입법을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현상에 대한 규제 내지 규율을 누구에게 떠넘기느냐 하면 법원에 떠넘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이 판례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뭐냐면 결국은 현행법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규칙을 가지고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다 보니까 판결이 계속 과거 지향적인 내용으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법 과잉, 판례의 과잉이 발생하는데 이 판례가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로 전개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기사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임금은 사실 노사가 임금을 자유롭게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이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이거는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 노사 합의도 무효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최근에 파견 도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오죠. 원하청 관계에서 상당 부분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불법 파견이 되면은 지금까지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분들을 모두 원청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아웃소싱이라든지 어떤 이 경쟁력을 위한 인력 운영 방안에 큰 제약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또한 경쟁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노동조합이라는 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쟁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정해준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근로자 범위를 굉장히 또 확대시켜 나갑니다. 다른 한편으로. 요즘 특수형태 종사자들까지 근로자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노사의 갈등을 양산시켜서 우리 경제에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런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입법이 필요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역할을 법원에 맡긴 결과 법원은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판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합리한 규제가 양산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입법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입법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노동법의 과제를 노동법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근대적인 우리 노동 규칙의 내용을, 노동 규범의 내용을 현대화시켜야 된다. 우리 지금 노동법은 아까 제가 앞에서 노동 1.0 근로기준법 이야기했는데 사실 19세기에 만들어진 공장법을 여전히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똑같은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21세기에 맞게 노사의 근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기업의 혁신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현대화시키려면 저는 한 5가지 과제가 우리한테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맞춰서 근로시간 제도를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임금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규칙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제도 만들고 해서 노사가 대등하게 사업장에서 자율규범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보자. 그리고 노동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비정규직법도 과감하게 규제 완화를 하고 원하청 제도도 개선하자. 대신에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차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보자. 그리고 플랫폼 산업과 플랫폼 종사자의 공존을 위한 그러한 보호 대책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만들어보자. 이러한 5가지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노동법의 현대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이 특히 근로시간 규제 방식의 혁신입니다. 저는 여기에도 똑같이 자율과 혁신이라고 하는 2개의 큰 키워드를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지금 근로기준법에 불명확하거나 모호하거나 낡은 그러한 개념들을 이제는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그러한 제도들 중에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는 전환시켜야 될, 바꿔야 될 규정들을 좀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을 좀 바꾸자. 그런 다음에 또 우리 이 취업규칙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규범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고용 유연성과 관련해서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좀 더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 방안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 자율이 결국은 규제 완화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호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 기업에게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교집합인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 자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느 정도 대등한 어떤 상황이 될 때, 대등한 지위에 놓여 있을 때 가능한 것이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사업장이,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은 지금 12% 13%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 사업장에 노조가 없습니다. 주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서 과연 자율이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한테 지금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인프라는 근로자 대표제도, 민주적인 선출 방법을 가진 근로자 대표제도를 통해서 좀 더 노사의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근로자 대표제도의 개선이 우리한테 중요한 그러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정규직법도 앞으로는 좀 더 현실에 맞추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개정을 해보자. 지금 파견법 같은 경우 좀 더 우리가 파견 대상 업무 지금 32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풀어서 파견 대상 업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대신에 파견 근로자와 원천 근로자 사이에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면 적어도 같은 임금을 받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직무 중심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노동시장을 한편으로 유연화시키면서 동시에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 원하청 관계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상생노사협의회 이런 것들을 자율에 기반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플랫폼 노동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두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하면 더 촉진시키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의 기반으로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 문제와 그 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좀 더 실효적인 보호를 해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거나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으로 또 조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기초 단계에서 당장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어주고, 이 기본적 규칙 위에서 최소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자. 그런 관점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제정이 우리한테 놓여있는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 내용은 주로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앞으로 수년간 우리가 추진해야 될 노동개혁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께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규제 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들려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유신입니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결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규제 개혁인데, 원래는 규제 개혁을 하려다 너무 커버리지가 넓고 좀 그래서 디지털을 앞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뒤에도 좀 나오지만 뭐 정부가 4번 바뀌는 동안에 뭐 규제 개혁은 계속 있었는데 성공적이었냐를 얘기하면 사실은 그렇게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노력을 안 했냐 하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죠. 그럼 왜 그런가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유가, 그러니까 항상 어느 나라나 사실 뭐 규제 개혁은 계속 됐을 텐데 평상시 규제 개혁과 혁명계 규제 개혁은 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진정한 고민을 했는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면
이 시대의 규정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 틀이 지금 어떻게 가는 거고 그거를 예컨대 가장 가성비 좋게 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 뭘까를 생각을 하고 물론 그 가는 과정이 혁명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골 세팅을 분명히 하면 시간을 갖고서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0원이 도대체 뭐냐? 뭐 사람들이 뭐 다보스 포럼 회장도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그 데피니션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데피니션은 4,000원이면 사실은 기술혁명 이전에 시장혁명이에요. 시장혁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모바일 플랫폼 혁명을 하는데 시장혁명.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도 사실은 PC 레벨이 아니라 사실은 손안의 모바일로 왔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이라는 기존의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간 거,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는 시간관 제약이 없는 손안의 시장이라는 장소의 어떤 혁명, 그리고 플랫폼의 특성인 두 가지 특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때까지 생산자 정보와 데이터만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소비자 데이터까지 같이 돌아가지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빅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딱 활용을 해서 이제는 시간, 공간 개념 전자적으로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플랫폼 안에서 융합이 가능하게 됐다. 이게 사실 4.0의 핵심이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실 우리가 기술혁명을 일으키고 인공지능도 쓰고 블랙체인, 클라우드 쓰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기술 쪽으로만 딴 쪽으로 가거나 시장을 도외시 하면 이 전체 그림을 못 보고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규제 개혁이 주제는 얘기지만 많이 됐지만 그림을 못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틀 내에서 사실은 우리가 당장은 이걸 다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골 세팅을 하고 거기에 규제 개혁 골을 갖다 각각을 놓고서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그 설득과 또는 어떤 정치적 과정이 있으면 그걸 갖다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그 핵심이 아까 제가 플랫폼, 비대면, 데이터, 융합 이 네 가지가 있다 하면 이런 각도에서 문제가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또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4차점의 핵심은 사실은 시장 확장성이에요. 손안의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 기깔나고 와우 익스피리언스가 그런 말이 나온다면 전 세계 수요가 그냥 집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이라는 게 나온 거고 돈이 많이 넘쳐서만 유니콘이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유니콘이 나온 거고 그 유니콘이 사실은 신산업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지금 간절하게 찾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국은 이걸 갖다 활용을 하지 못하면 규제 개혁은 저는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지금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도 유니콘 강국, 디지털 강국 이런 얘기는 많이 했죠. 플랫폼 강국. 근데 그 본질이 무언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4.0의 핵심은 뭐냐면 유니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시장 확산의 기회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과거에 굉장히 길었던 회의 기간이 수익 모델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확장성을 갖다가 적절히 활용 못하면 신산업도 창출이 안 되고 유니콘도 창출이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30년 해먹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이제는 10년, 3년,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짧기 때문에 한 번 성공해서 지속적인 성공이 안 돼서 허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회가 양화되고 경제가 양화되고 사회가 양화되고 정치가 양화되고 파퓰리즘 되고 계속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규제 개혁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이 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규제를 만만대로 가고 있으면 지금 이미 4.0 2D에 3 들어가서 메타까지 갔어요. 앞으로 더욱더 확장이 될 거다. 빠른 속도로. 그거를 기존의 법규 체계 틀 내에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 규제 개혁을 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왜 필요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지금 4.0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개념 쪽에서 봤을 때는 좀 느리다. 규제 개혁이. 두 번째는 4차 산업이 사실은 융합적인 성격인데 융합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건 다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 파괴적 혁신만 생각해서 리플레이스먼트만 생각하지 융합해갖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혁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간 경쟁이 지금 치열하고 우리나라 특히 지금 출산율 고령화 이것 때문에 잠재 성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L하고 K 자본하고 지금 노동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요. 생산성 자체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규제 개혁을 하거나 교육 개혁을 하거나 노동 개혁을 우리 박수 원장이 주셨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그냥 밑에 그냥 러프하지만 썼어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을 또 올리려면 규제 개혁을 하든가 교육 개혁을 하든가 그래서 양질 인력이 나오든가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이걸 통해서 잠재 성장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이제 한국은 점점 선진국에서 딴 데로 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흥망성쇠의 모멘텀이 이제 토인비는 뭐 저 도전과 응징했지만 저는 그건 좀 너무 나이브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자충수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충수는 뭐냐면 결국 선진국이란 정의가 뭐냐? 큰 인프라스트럭처 테크놀로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술적인 그 기반하에서 법과 제도와 시장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 갖고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큰 틀이 몇십 년 만에 또 몇 100만에 바뀌어요. 기술 혁명에 의해서. 그러면 새로운 법과 제도와 관행과 문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 규제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충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상충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 법을 바꾸는데 기존의 걸 챙겨주느라고 민주적 절차를 하기 위해서 시장관 이런 것 때문에 느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고 제가 볼 때 국가가 흥했다 망하고 바뀌는 거고 오히려 자충수가 없는 중국이 뛰어나가고 자충수 없는 동남아가 우리는 우버나 이런 거 못하고 타다 걸렸을 때 오히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그런 데 가버리고 중국이 금융 낙후기 디지털 금융에서 선진국 가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충수가 문제라는 걸 생각하고 특히 혁명기에 기술 혁명기에는 그 틀에 맞춰서 골 세팅을 하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세워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런 규제 개혁은 맨눈에 빠진 규제 개혁이다. 평가하겠습니다. 평가는 다 노력했죠. 지난번에 뭐 우리 4번 정부 다 했어. 결론은 뭐냐? 네거티브 도입을 했지만 규제 타파가 제대로 안 된다. 왜냐? 우리나라는 대륙법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해도 영과 규정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딱 정해버리면 안 돼요. 예컨대 제가 이제 많이 일했던 어떤 그런 그 해외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해외 나가려고 국내 업체가 그러면은 기준에 의해서 어디 가서 무슨 펀딩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정도 아니고 영도 아니에요. 이런 그림자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꼭 규제로만 해서 그런 건 아니죠. 국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생산성을 올려서 이렇게 하자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많이 뭐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이 미흡하다 그림자 규제겠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국 원인을 뭐 이렇게 지금 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신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2%인지 1%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해 집단은 당연히 그 이해상충 있으면 그렇게 나오겠죠. 복수 부처 중복 규제가 참 이게 중요한 이슈고 그다음에 일회성 규제 개혁은 이게 그냥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뭐 규제가 또 새로 바뀌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세 가지를 요약을 하면 이해관계적 조정 실패인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해상충이 돼서 서로 싸우는 건 당연한 거로 보이고요. 여야 합치 실패 이게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신산업을 갖다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리플레이스만큼은 안 된다. 시너지에서 고용 시장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해서 규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서 규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효율성 높이고 생산성 높이고 소비자들 조탁해서 하겠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머리 띠두르고 국회 앞에 가서 데모하는데 그 여야합체 관점에서 고용을 그러니까 신시장을 갖다 만들고 신산업 갖다 융합해서 새로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규제가 해야 된다. 공무원 보신주의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 구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먼저 구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보신주의라기보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융합이 중요한데 여전히 어떤 부처마다 자기가 해당 관할 산업이 있으니 어떻게 그거에서 규제만 하고 그다음에 가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규제 개혁은 신산업을 갖다 만들어내는 쪽에서 규제 개혁, 융합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4번 정부 바뀔 때까지 없고 그냥 그 안에서만 규제 개혁을 해요. 그러면 말짱황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가 이제 4차에서 핵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 갈등과 상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적극적인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적극적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도 뭐 제가 이제 금융 쪽에 많이 있었지만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뭐 정금법이라든지 무슨 뭐 많이 그런 이슈들이 있고 헬스케어도 지금 굉장히 또 그런 굉장히 지금 의료 헬스 이쪽은 삼성도 그렇고 20-30년 전부터 최고의 미래 산업이라 했지만 제대로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결국 이걸 못 풀어서 그런 거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의 개혁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기존의 논의는 다 했어요. 사전 허용 사용 규제로 간다. 네거티브로 가자. 맞아요. 근데 그림자 규제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은 했지만 열심히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은 틀 자체가 다 바뀌는 건데 그 틀 인프라가 바뀌는 거에 대한 규제가 골 세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말은 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파야 된다. 칸막이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융합적인 걸 못 만들어내면 기존의 틀 내에 수착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샌드박스 효율적이에요. 프라그마틱하게 실용적이에요. 그러나 샌드박스 지금 필요해요. 2+1, 2+2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철학이 약해요. 이건 기존 틀로 가는데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샌드박스를 한 건 좋은데 이제는 이 정도 4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는 이거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큰 틀 골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갈등 조정자 정부 역할 뭐 중요하죠. 이거는 신구는 당연히 뭐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은 싸우는 건
바보 아닌 다음에 싸우는 게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갖다 파일을 키우는 쪽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의 걸 갖다 리플레이스먼트 차원에서의 기존 걸 갖다 예컨대 아날로그를 디지털이 대체하니까 예컨대 기존의 금융을 핀텍이 대체하니까 이거는 소비자들 갖다 위해서 좋은 거고 효율성을 높이 경제 높이니까 좋은 거다라는 어프로치를 하면 잘 안 돼요. 고용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면 예컨대 기존 AB라는 산업이 합쳐가고 다른 쪽의 영역을 합쳐가지고 융합 제3, 제4, 제5의 신산업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규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타다가 나온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데이터 경제를 드리는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비교적 충실했던 거는 네거티브 일단 그렇게 뭐 했죠. 근데 그림자 금융은 여전히 남았고 샌드박스 나름 역할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큰 틀 갖다가 해야 될 때가 됐다. 왜? 샌드박스는 그냥 실용적인 어프로치지. 예컨대 지금 뭐 그거 하려고 뭐 지역 제한하고 그다음에 금액 제한하고 대상 제한하고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 경제 작동하는 건데 그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이 길게 가 작동하는 건데 그게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면 정말 이게 시장에서 정말 올바른 그런 건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 활성화 개인정보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는데 약하다. 빠졌던 거는 앞서 우리 박 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 빠진 거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 비전을 디지털 정책, 디지털 강국, 유니콘 강국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플랫폼 강국. 근데 그러려면 정말 그것의 본질을 꿰고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 어떻게 가는 게 좋냐? 뭐 이거는 지금 뭐 방향은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근데 좀 하여간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혁명 시대니까 점프를 해야 된다. 기존의 제도 틀 법 체계로 계속 그걸 갖다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 미래를 뭐 엄청나게 빨리 달려고 아까 메타버스 같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쫓아가나 점점 거리가 멀어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신성장 동력 못 만들어내면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개혁의 목적이 뭐냐도 사실 명확히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가장 화급한 거는 국가 경쟁 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가지 기본 방향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 무조건 다 오픈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전보다는 아날로그 때보다는 빛의 속도로 시장이 움직이니까 좀 더 진입을 갖다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연한 협업. 플랫폼은 융합이고 여러 가지가 나와갖고 그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걸 갖다 규제하면 융합 신산업이 안 나오죠. 그러면 고용 창출도 안 되죠. 이걸 바꿔야 된다. 데이터 유통. 이건 좀 꼭 데이터 시대라고 막 얘기들 하는데 데이터 유통의 중요성을 몰라요. 우리가 프라이머리 마켓 작동하려면 유통 시장이 있지 않으면 프라이머리 마켓 작동 안 해요. 자본 시장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럼 유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유통을 시키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하고 이거 뭐 해야 되니까 자꾸 그냥 걸리는 건데 개인정보 보호하고 사생활 보호를 분명히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 따라 뭐 또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잘못하면 사전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사생활 보호는 사실 데이터는 일단 푼 다음에 유통을 갖다 풀어주고 사생활 그 문제가 생길 때 갖다 세게 때리면 되는 거예요. 사회규제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데이터 산업이 작동을 하고 그래야 융합이 새로운 재료가 들어왔을 때 융합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이름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디지털 페이드 어프로치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Pay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DT인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냥 디지털 페이드라고 했습니다. 디지털은 환경이 지금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인데 환경만 비대면으로 간 게 아니라 비대면이 작동하는 플랫폼이 시간 공간 제약 없는 손안의 시장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대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상의 장소 시장이 플랫폼으로 바뀐 거 여기서 그냥 우리가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가 다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시간 공간 제약 없이. 그다음에 AI 우리가 플랫폼이 제대로 디지털 비대면 작동을 하려면 그냥 사람 중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보험 설계사 같은 자격증도 광고하려면 그 자격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물론 그건 고용에 도움이 됐지만 AI가 나왔는데 자꾸 그 비대면에서 그렇게 하면은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재료로서 기술자산 데이터도 확실하게 유통을 풀어줘야 된다. 금융의 예를 보면은 뭐 금융이 많이 했지만 금융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제 인프라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거래, 모든 그 실물 그다음에 산업에는 다 금융이 뒷단에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 결제되는 데이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산업의 모든 수익 모델, 모든 기업의 소비자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융을 사실은 이 4차 산업 시대는 금융이 대단히 중요하다. 금융의 그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금융하고 역할해서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지만 제가 보기엔 성공한다. 금융실명법 디지털 쪽에서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재검토해야 돼요. 지금
자동차 방지법이 있는데 무슨 금융심료법이야. 근데 플랫폼이 되면 융합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업무 규제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외국 같은 경우 지금 다 바스에서 다 업무 규제 같은 거 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 금리가 최근에 이제 그 금융 플랫폼을 은행 뭐 이런 쪽에다가 지금 풀어주고 업무 규제 좀 일부 풀어줬어요. 그 혁신금 서비스 풀어줬는데 인삼부리도 좀 그걸 완화되고, 근데 좀 더 이거 갖다 강화시켜가지고 사실은 해야지만 플랫폼의 본연의 의미가 산다는 거고요. 그래야 또 유니콘이 나오는 거고. AI 아까 말씀드렸고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통이 활성화시키려면은 좀 더 과감하게 풀어가고 사후 규제로 가야지 사전 규제로 가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누구 이거 나왔던 얘기예요. 그 융합해서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일시적인 개혁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게 좀 영속적인 어떤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이게 뭐 차관 제도든 뭐든 관계 없어요. 신융합 서비스, 신융합 그 신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규제 개혁을 가져야 된다. 왜? 그래야지만 1+1이 2가 아니라 1+1이 3, 5가 나와서 고용 창출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리플레이스먼트 이펙트로서의 디스트럭션 혁신이 아니라 시너제틱한 혁신이 나오고, 그래야지만 타다가 안 나오는 거고 새로운 쪽으로 갈 수 있고, 자충수가 있고 선진국들도 계속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무원 그 무슨 뭐 보신주의 이렇게 탓할 게 아니고, 사람 바꾸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팍팍 승진시키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나름대로 역할 많이 했지만 이제 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융합 신산업 창출 예가 이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중앙바우셴, 중앙보험이라고 사실은 이게 세 개 마시가 이게 한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윈, 마통, 그다음에 마밍저가 사실은 이제 이게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우리 핀텍 같으면 금융에 온라인이 아날로그 금융 갖다 대체하잖아요. 그러면 딴 건 다 효율성 다 좋아도 고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0명이 하던 것 갖다 8명, 5명이 한다니까 막 머리띠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융합을 만들어서 예컨대 빅데이터 뭐 의료기기 뭐 혈당 측정하는 기기를 갖다가 예컨대 팔아요. 탄센터 14억 저기 한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데이터 갖다 하죠. 빅데이터 갖다 산업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서 자유계약으로 의원하고 그다음에 의사들하고 계약을 해서 해요. 그러면 이 온라인 회사인 중앙바우셴은 그냥 그 평안보험이란 그 어날로그로부터 뽑지만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도 받아. 왜? 기여 있으니까. 그다음에 의료기기에도 돈 받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의사들 병원한테도 받아요.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까지 패시브하게 오는 환자들만 받았던 걸 갖다 아웃도어 세일즈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4대 1의 4배의 시너지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고용 창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융합 신산업을 만들 연주로 규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계속 타다가 나온다. 예, 지금 헬스케어 뭐 우리 의료 얘기하지만 그것도 고급스러운 타다예요. 예, 지금 의사분들 그다음 특히 약사님도 반대하잖아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이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그건 추상적인 그냥 공허한 메아리예요. 저는 이거 갖다 좀 저희가 플랫폼 갖다 이걸 제대로 플랫폼 광고 만들고 디지털 광고 만들면 저는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홍콩 뭐 저기 문제 생겼을 때 다 끌고 잡겠지만 다 패배주의였어요. 자기적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된다. 왜? 아날로그 금융허브 될 수 없죠. 예, 세금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세금 낮출 수 없잖아요. 그럼 디지털 금융허브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쪽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디지털 서비스업으로 가면 그럼 한국 강력한 경쟁력 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플랫폼은 다 융합이에요. 거기에 지금 BTS 뭐 한류 다 문화, 그리고 거기에 금융, 교육, 부동산, 그다음에 의료에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이제는 플랫폼 안에서는 한 손에 돈이고 한 손에 건강이에요. 그죠? 다 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아시아 초강국이 될 수 있어요. 싱가포르나 홍콩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가 어떻게 여러 개 서비스 허브를 다 같이 다 한정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시장 자체가 없어요. 예, 사실은 저희가 플랫폼 강국 이런 디지털 규제 그 개혁도 제대로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했던 새로운 쪽으로 갖다 갈 수 있다는 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규제 개혁이란 주제로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께서 강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 발표는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 세션의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규제 개혁을 개혁하라,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여기에 모두 5분께서 역시 토론에 참여를 해주실 텐데요. 한 분 한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윤희준 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국장 직무대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의 토론자가 자리에 모두 모이셨습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받으셨으니까 멋진 토론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토론의 모더레이터로 맡으신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먼저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소개받았지만은 가톨릭대학교 양준석 교수고 제가 지금 현재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모더레이터를 맡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모더레이터를 맡게 됐다고 해도 좀 이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까 이정원 차장님이 좀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조금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한 이틀 전에 KDI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분석했는데 2011년서부터 19년에 연평균 성장률이 2.9%입니다. 그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부분은 0.9, 자본이 차지하는 부분은 1.4, 생산성이 차지하는 부분은 0.7밖에 더 안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1991년서부터 2000년 사이에 생산성 증가가 2.3%였습니다. 만약 그 2.3%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5% 정도 더 오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떨어지는 노동 때문에 성장이 줄어들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투자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률을 늘릴 수가 있느냐? 이건 조금 의심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1인당 자본량이 미국의 9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T 산업 같은 데는 감가상각이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투자를 많이 할 거지만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투자에 어떤 한계를 미치지 않았나? 우리가 규제 개혁 같이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선 투자의 수익성을 높이지 않는 한 아주 빠른 투자의 증가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생산성을 아까 얘기했듯이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생산성을 얘기한다면 먼저 생각하는 게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과학기술 연구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과학기술 부처 보고서를 본다면은 우리나라 첨단 기술이 미국에 한 3년 내지 5년밖에는 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저성장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미국의 75% 정도밖에 안 되느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과학기술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인적자본인데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지수 유엔이 계산한 걸 보면은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적자본도 좀 답이 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하고 규제인데 여기는 우리나라가 현저히 다른 나라들의 뒤집니다. 다른 연구들도 있지만 일단 순위가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 보고서 WEF하고 IMD 보고서를 본다면은 IMD 2025년 보고서를 본다면 63개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여기서는 우리나라 시장의 경쟁 도를 좀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49위입니다. 그만큼 경쟁을 막는 규제들이 많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법령 48위입니다. 노동시장 42위, 제도 프레임워크 32위. 그리고 WF의 마지막 보고서가 2019년에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141개 국가에 13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 시장 여기서는 역시 경쟁을 보지만은 59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경쟁도도 66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소단위로 들어가서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수정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은 97위입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의 부담 97위입니다. 그리고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효율성 45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뒤져 있는 부분이 이 규제법 부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올릴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투자도 개선할 수가 있고 교육도 개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서 나온 새로운 상품들, 새로운 서비스 이것을 상업화시키는 데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을 많이 올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장률도 올라가고 떨어지는 인구 때문에 떨어지는 노동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장 감소도 상쇄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선 규제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네 분을 초대해가지고선 지금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님이신 윤희준 총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대외경제연구원 원장님 김웅종 원장님이 지금 계시고요. 제가 원래 제 커리어를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이 오신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반갑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권혁 교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 국장직무대리님 이종석 국장님이 또 참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서부터는 토론을 진행할 텐데, 그런데 그 여기서 주최 측에서 우리가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토론자한테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분이 되면은 제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윤희정 총장님 시작하시죠. 네, 오늘 그 한국 경제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그 패널 토의에 참가하게 된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그 1부, 2부 다 들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제가 유일한 이공계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혁신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의 주체는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들도 보면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혁신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그 씨앗이 잘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성장이 돼서 그것이 이제 기업화가 되고 부를 창출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쪽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오기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2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연구처장하고 산학협력단장을 했었는데, 대학의 차원에서 어떻게 혁신의 씨앗을 더 키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저희가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저는 에너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93%를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1년에 반도체 만들어서 벌어들인 수익 갖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해외 에너지를 사들이는데 홀라당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는 사실은 지금은 국가 안보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 굉장히 CO2 배출을 많이 하는 악동 국가로 이름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위기 상태를 어떻게 기회를 삼아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제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탄소 배출을 덜 하는 쪽으로 체질을 개선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대학의 재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무리 대학이 재정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쟁하는 세계 굴지의 대학들하고 비교해 보면 발전기금 보유액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많은 그 발전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유능한 교수들을 끌고 오고 유능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게다가 규제가 또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대학의 어떤 그 기술을 이전해서 그 수익을 창출해서 대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산학협력단이라는 걸 만들고 산학협력단 안에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벤처기업들을 잘 육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규제 사항이 있냐면, 기술지주회사는 그 대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벤처기업의 지분을, 의결권 있는 지분을 20%를 가져야 된다라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벤처기업이 설립돼서 IPO 하는데 보통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좋은 기술을 갖고 투자를 해서 20%를 초기 자본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게
대학에서 이제 자꾸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10%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의 지분을 그 벤처 기업이 후속 투자를 받아서 지분이 낮아지게 되면 대학이 그 추가 자본 유치할 때마다 따라가지 않으면 지분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자,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을 경우에 20% 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걸 팔지 않으면 벌금을 맞게 될 거다라는 경고장을 받아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거의 원금에 해당되는 돈을 받고 그 지분을 팔았어요. 근데 그 지분을 인수한 그 엑셀러레이트가 1년 뒤에 그 기업을 2천억의 해외 기업에 인수를 M&A 시켰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서울대학교가 한 200억 정도의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규제 때문에 대학이 자본을 축적하고 재투자를 해서 좋은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가 그 2036년까지 제10차 그 전력 수급 계획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력 생산을 더하고 앞으로 모든 국가 에너지가 전기를 많이 쓰는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석탄 발전은 급격히 줄 것이고 재생에너지는 4.7%에서 9.7%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지금까지는 지역에 있는 그 발전소에서 다 수도권으로 전력선을 다 끌어서 중앙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력망은 이미 포화가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전력화가 더 심화될 경우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송전선을 깔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님비 현상 때문에 전력선을 깔기가 주민 수용성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모를 하고 거꾸로 그 비싼 송전선을 까는 비용을 오히려 서브시디를 줘서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서 지역을 상생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국가 그 전력망을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쪽으로 우리가 그러면 미래를 설계해야 되느냐 쪽으로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뭐 에너지가 더 큰 사업이긴 하지만은 또 그 교수로서 아까 학교 규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소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다 지금 좀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규제 개혁이 그 교육 분야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좀 충분히 동감을 좀 저도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김홍종 원장님, 역시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웅종입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있고요. 오늘 규제 개혁 관련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규제 개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를 개혁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데 경제적 상황이 투자 수요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서 규제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제를 누가 생산하느냐, 누가 하느냐 하는 걸 보면 규제는 결국은 정부의 권한이고 또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규제를 생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규제를 생산해내는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규제를 생산하는 목적이 다 있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그것은 적정한 수준이고 또 합리적인 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미래의 신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예컨대 이제 예를 다 들게 되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자동차가 뭐냐,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제자는 레귤레이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또 굉장히 스마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뭐냐, 그러면 자동차라는 것은 사람이 운전해 가지고 뭐 가는 뭐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모든 법에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럼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은 AI 같은 거는 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런 것인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레벨 3와 레벨 4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미래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규제가 선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중립적이고 리스크와 목표 기반의 유연한 사후형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후적 규제 제도를 검토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입니다. 대칭적일 수가 없고 비례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따라서 급격하게 어느 한쪽의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팬데믹 상황에서 메신저 RNA 기반의 백신이 갑자기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중에 갑자기 레이더가 발전하고 탱크가 갑자기 발전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난 3, 4년 동안의 특수한 환경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기술 발전이 있을 때 그 기술 발전에 대해서 적어도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의료, 간병, 감염병, 그다음 의약품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왔죠.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팬데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영국이 핀테크에 대해서 처음에 계속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창안을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영국이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가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발전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규제도 현재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그 기술의 비차별적인 발전에 대해서 규제자가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국제 협력입니다. 이게 규제에서도 국제 협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영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핀테크와 관련해서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를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자기들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의 경험을 결국 글로벌라이즈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규제 조화에 대해서 규제자는 규제를 하는 사람들은 또는 규제를 하는 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우리한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나간 분야에 대해서 결국 그 규제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규제를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규제를 꼭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게 꼭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산업 발전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주의를 드렸더니 진짜 너무 굉장히 빨리 끝나셨네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 두 포인트가 제가 지금 귀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첫째는 뭐 자동차 산업에서 또 기술대에서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류를 억지로 하는 규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융합으로 간다면은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형성될 것인데 그거를 기존 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를 해야 된다면은 발전이 막힐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국제 규제 조화의 필요성, 협력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원래는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규제 연구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왜? 규제에 대한 그 국가의 차이가 더욱 큰 무역 장벽으로
계속 발전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관세 같은 것은 상당히 내렸기 때문에 요게 큰 무역 장벽이 이제는 뭐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 그 어떤 상품에 대한 국제 기준, 어떤 서비스에 대한 국제 기준, 요것들이 갈수록 더 큰 무역 장벽이 되고 있고, 그렇게 돼 가지고선 뭐 TPP, 지금은 CPTPP죠. 그 다음에 유럽하고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FTA를 논의했을 때 그 규제 조화, 서로 규제를 좀 어느 정도 맞추는 거나 서로 규제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큰 과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더 없는, 우리 학회에서는 이걸 갈라페고스 규제라고 합니다. 그런 규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정부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없애자. 이것을 하나의 그 주요 목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권혁 교수님, 역시 7분 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노동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다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노동개혁이 매 정부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긴 했는데, 그때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시적인 사회적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개혁은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예측은 우리 노동법 제도가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노동개혁을 접근하는 방법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지금 노동개혁 얘기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개혁의 방법론을 쓰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다. 완전히 다른 방식과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노동시장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굉장히 미시적으로 손을 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런 해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다시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해법으로 드러나는 것도 잘못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 제도가 경직적이고 획일적이어서 문제인데 그 해법을 다시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율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갈등은 어떻게 하면 근로조건을 좋게 하고 임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노사 양측의 갈등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렵게 이익 갈등, 이익 분쟁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 분쟁은 굉장히 특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이 노동시장에서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법은 노사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오히려 노와 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모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노동시장을 합리적으로 추격해 나가고 그런 노동시장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서 다시금 규율을 현대화시켰어야 되는데 여기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은 노동시장대로, 법제도는 법제도대로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법이 노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 근로자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은 1953년도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딱 청계천 요공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법은 청계천 요공을 보호하는 데 최적화돼서 규율을 하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근로자의 모습은 그러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근로자들 가운데 창의적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창의적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일일 8시간이라고 하는 이 근로시간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 보수가 그런 창의적 노동자들에게 정말 설득력 있는 대가 지급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큰 고민거리여야 되는데 굉장히 소외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고령자 계속 고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건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고령 노동에 관한 문제 해법을 단순한 사회 배려, 또 단순한 노인 고령자에 대한 어떤 빈곤 해소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고령 근로자들이 연령과 관계없이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고민의 본질적인 해법은 노동 시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노동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언제까지나 이걸 단순한 배려로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지금 이야기하는 고령 공공 일자리 정도에 머물 것이다. 이건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노동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그 원칙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때다. 아주 미시적인 해법에 만족할 시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또 시간을 짧게 딱 그 핵심만 말씀해 주셔가지고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진행이 굉장히 좀 빨리 되고 있네요. 지금 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제가 좀 인상을 받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 개혁은 지금 50년대, 60년대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규제 개혁에 대한 중요한 점이 하나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규제 개혁은 지속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상황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는 진짜 좋은 규제다. 다 동의할 수 있어도 상황이 바뀌면서 이게 오히려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한 번 규제 개혁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안 해도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은 다시 개혁을 하고, 그런 장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령 노동자들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령 노동자님들은 뭐 생산성이 좀 낮아서 임금을 줄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인적 자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진짜 연구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 보시면은 뭐 택시 운전하시고 치킨집 세우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본다면은 그렇게 3, 40년 동안 쌓아놓은 인적 자본을 좀 완전히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분야로 좀 이제 나이 드신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는 뭐 임금 체제도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이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면은 이것도 과감하게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종석 국장님, 뭐 역시 일단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이정원 차장님께서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 혁신의 어떤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규제 혁신 전략회의, 규제 심판제도, 규제 샌드박스 요 세 가지 축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희가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하고 있는 거의 성과라든지 또 향후 이제 개선 방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규제 혁신 전략회의나 규제 심판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덩어리 규제,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탑다운적인 시각에서 뭔가 좀 큰 개혁을 좀 이뤄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거고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인들이 뭔가 융합 비즈니스라든지 전에 없던 새로운 모델의 비즈니스를 뭘 하려고 하면 곳곳에서 이제 이렇게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암초들을 규제 혁신 전략 회의에서 어느 날 어떤 의제로 채택이 돼서 그거를 고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을 해서 뭔가 리스폰스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인들께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정부 기관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규제융합 샌드박스 운영해서 현재까지 253건의 규제 특례를 지금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 이제 저희 산업부뿐만 아니고 과기부, 중기부, 금융위, 국토부 6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산업부에서 가장 많은 건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업을 개시한 게 한 164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1,572억 원이 지금 나와 있고요. 투자한 금액은 3,625억. 그다음에 일자리 수는 832개 정도를 지금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 샌드박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실증 특례가 있고 임시 허가가 있고 이제 규제 존치 확인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증 특례를 법령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실증 특례를 먼저 부여를 하고요. 그 실증 특례 기간 동안에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선된 규제가 저희가 50개 그 법령 31개 관련 규제 법령을 50개 과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개선 규제를 바꾼 그런 이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앞에 이제 아까 우리 정유신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박시순 원장님도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부분들도 많이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거기다 조건을 너무 많이 갖다 붙인다. 또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딱 안 될 만한 조건을 갖다 붙여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한다. 이런 말씀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실증 특례 줘놓고 실제로 규제는 안 바꾸더라. 이런 지적들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제도를 좀 많이 바꾸려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본 방향들이 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직접 신청을 하시는 건데 또 예를 들면 어디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복잡해서 잘 모르는데 마침 이제 신청을 주셔서 이제 받아봤는데 비슷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만 가지고 이제 볼 거냐? 비슷한 유형의 규제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발굴하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 산업부가 이제 육군본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생활하는 거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군에서도 많은 그런 재원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바꿔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호 과제로 저희가 그 부대 식당에서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가 고온의 플라즈마로 탄화 처리를 해서 고체 연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기계를 장치를 설치해서 이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상 업무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력 업무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사업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지금 12월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규제특례만 주는 게 아니고 그 규제특례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지원도 좀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알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실증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비용도 좀 보전을 좀 해주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책임보험료 같은 것들도 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뭔가 실증해서 뭔가 괜찮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검증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이게 공공 부분에
조달 같은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초기 시장을 열어주는 그런 사업들도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법령 정비 관련 부분인데 아까 뭐 2+2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년 동안 실증 특례를 하고 그동안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데 2년 동안 기간이 짧아서 잘 안 되면 추가로 이제 2년을 더 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이제 뭐 임시 면허를 바로 준다든지 또는 법령 개선을 또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그렇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는 하나만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서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전략적인 뭐 규제를 그냥 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떤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은 데이터 관련 한 논란은 뭐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데이터 중요성이 많아지니까 데이터 규제를 합리화하자면서 이제 하나의 법규로 통일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을 한번 보면은 데이터에는 금융 데이터도 있고 의료 데이터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공장이나 공작기계에서 나오는 머신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여러 가지 활용 범위라든지 보호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고려해가면서 규제 완화를 좀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뭐 토론하신 분들이 다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일찍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또 역시 좀 한두 마디 하지 않고 가기는 조금 아쉬워가지고 한 3포인트만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주로 오늘 얘기할 때는 규제 개혁이 친기업이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기에 동의를 하겠지만은 또 이 밖에 나가면은 친기업이기 때문에 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제 개혁은 특별히 친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동사무소에 갈 때 뭐 주민등록 초본을 더 이상 뭐 띄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 그런 경우들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이것도 규제 개혁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다음 정부가 입법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국민이나 기업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걸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 영향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국민이든지 기업이든지 너무 과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너무 많이 만들 수 있는 법들은 좀 자제를 또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도를 개인적으로는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정부가 입법하는 그 법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직접 입법하는 경우에는 이런 검토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요즘 기업들을 보면은 이런 의원 입법에 따라서 나오는 규제가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이런 의원 입법 법에도 이런 좀 검토하는 과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는 헌법의 독립적인 기관이니까요. 그래가지고선 정부가 의원 입법 과정에는 간섭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절차를 만들어 줄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고 요거를 만든다면은 기업들하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이런 의원 입법 규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얘기했지만 규제 개혁의 목적은 우리가 사회적인 목적이 있으면은 그 사회적인 목적을 우리가 당연히 실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득이 너무 한쪽으로 밀려 있지 않느냐? 다른 대체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규제가 진짜 그 목적을 실행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만약 우리가 꼭 필요한 규제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제대로 집행하자. 이런 것들이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에 발표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지금 토론에 참여하신 네 분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여기 와서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중앙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유익한 포럼이 됐기를 여러분들 바라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